자, 여러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선화증권 얘기를 합시다. 선화증권. 그래서 선화증권이 일반 서류와의 다른 거죠.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갖고 있고, 우리 수출입 운송할 때 이제 필수적으로 발부가 되는 그런 서류인데, 오리지널 BL 같은 경우는 이 BL이 있어야지만이, 그죠? 화물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자 입장에서는 오리지널 BL로 발행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수입자가 대금을 입금을 안 할 경우, 그죠? 계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 BL을 보내주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이 오리지널 BL을 받지 못하면 자기가 그 수입 화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게 선화증권의 지금 기능이죠. 이 서렌더 같은 건 뭘까요, 여러분? 이러한 오리지널 BL의 기능을 해제시키는 거예요. 이 오리지널 BL이 없어도 수입지에서, 그죠? 서렌더 처리된 그냥 이메일로 이렇게 파일로 보내준 그것만으로도 화물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 일단은 자기가 오래도록 거래처와 신뢰를 갖고 뭐 수십 년 동안 해온 거래처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선화증권의 기능을 오리지널 BL로 발행을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 번거로운 절차를 하지 않아도 그냥 믿을 수 있는 파트너. 그렇죠? 그래서 서렌더 처리된 파일을 그냥 이메일로 전송해주고 이거로 그냥 찾아 이렇게 될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뭐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 한일 간의 거래 어때요? 굉장히 가깝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경우는 이 오리지널 BL을 뭐 발행해서 보내주고 이게 절차가 복잡하고 오히려 번거로워요. 화물이 먼저 도착해 있는데 BL이 나중에 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서렌더 처리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이 선화증권은 해상 운송일 때 이제 발행이 되고, 이제 항공 수출일 경우에는 뭐가 발행이 되냐면 여러분, 선화증권이 아니라 항공 수출일 경우에는 항공일 경우에는 AWB라는 게 발행이 돼요. AWB 이거를 에어 웨이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어 웨이빌 AWB인데 이것도 항공 수출에서 해상 수출에서 하는 BL과 같은 개념으로 발행은 되는데 항공화물 운송장이죠. 자, BL이 갖고 있는 유가증권, 권리증권, 교환증권의 기능이 없다. 항공운송장인데 없다. 결국은 선화증권으로 치면 서렌더 처리가 된 BL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항공운송은 굉장히 빠르잖아요, 여러분. 신속하게 가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BL 기능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렌더 BL도 언제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한일 간의 거래일 경우, 가까운 경우에는 굳이 오리지널 BL 기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공은 더 그렇겠죠. 굉장히 빨리 가니까 전 세계. 그러니까 항공은 처음부터 이런 기능 없는 그냥 항공화물 운송장을 발부받게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 뭐가 있냐면 요거 선화증권은 우리가 어떤 거를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기선을 전제하는 거죠. 정기선. 그렇죠? 교수님이 정기선 트랜스포 서비스를 설명할 때 얘기했죠. 정기선 서비스, 컨테이너 화물이 정기선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발부받게 되는 게 선화증권이고, 부정기선일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부정기선? 부정기선일 때는 그쵸? 뭐가 대신하죠, 선화증권을? 용선계약서, 그죠? 용선계약서가 정기선의 선화증권을 대신하게 되는데, 용선계약서는 CP라고 하죠, 여러분. CP. 차터 파티. 이 용선계약서에는 그죠? 정기선은 그냥 선화증권으로 다 대체가 되지만 여기 용선은 배를 용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여기에 명시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성이 필요하겠죠. 하역 조건서부터 해서 뭐 배의 종류, 선원, 그다음에 뭐 배에서의 비용 등등등 미주알 고주알 모든 걸 다 용선계약서에 담아놔야 돼요. 이게 부실해지면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화주가 계약을 잘못하면.
애매모호하게 계약하면은 자기가 비용을 떠안게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많은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겠죠. 또 이 용선 계약이 굉장히 큰 운송권,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장기간 동안 이 부정기선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큰 건인 경우에는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실제로 큰 용선 계약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유조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포스코에서 남미의 칠레에서 철강석을 뭐 1년 동안 계속 정기적으로 들여온다든지 이런 거는 엄청나게 큰 운송권이죠. 그런 거 할 때는 쉽게 안 돼요, 여러분. 용선 계약서 뭐 200페이지, 300페이지 영문으로 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런 게 뒤따르게 되죠. 그런데 뭐 그런 건이 이제 다는 아니고 이제 부정기선을 이용하는 건도 정기선에 뭐 FCL도 있고 LCL 소화물도 있듯이 부정기선 건도 뭐 일회성 그다음에 뭐 그렇게 양이 많지 않은 화물을 운송하는 건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매번 이렇게 샤터 파티를 FM대로 크게 200페이지, 300페이지 쓸 수는 없죠. 그러면 굉장히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부정기선은 용선 계약서를 통해서 운송 계약을 증명하고 화물의 권리를 나타내고 하는데 이 차터 파티가 항상 그렇게 쓰여지기에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일어나는 작은 부정기선 운송권 같은 경우는 이 용선 계약서를 준용을 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실무적으로 쓸 수 있는 간단하게 기본적인 요건만, 필요한 요건만을 명시한 용선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그것을 보통 우리가 픽스처 노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픽스처 노트. 픽스처 노트. 이것도 막 그냥 쓰는 게 아니죠. 형식이 있어요. 형식이. 이게 어떤 형식을 취하냐면 젠콘이라는 걸 써요. 여러분. 젠콘 CP. 하나에 뭐라고 표현할까요? 젠콘 CP라는 게 용선 계약서를 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용선 계약서의 간략한 형태인 픽스처 노트를 쓰는 데 있어서 준용하는 형식이에요. 우리로 치면 템플릿 정도? PPT 템플릿 있듯이 용선 계약서 쓸 때 픽스처 노트의 템플릿이 젠콘 CP인데 이 젠콘 CP는 어디서 근원하는 거냐면 우리 북유럽에 가면 여러분 발티케라고 있죠. 발티케. 그러니까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상행위를 하거나 고대가 아니지 할 때는 그쪽 발티케 쪽에 상선들이 많이 있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배를 가진 선주들이 그쪽에 많이 포진하고 있고 유럽 지역에서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배를 빌리거나 운송 수요가 있을 때 발티케 쪽에 있는 선주들한테 가서 계약을 하고 많이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쪽에는 배를 가진 사람들의 어떤 협의체, 동맹체가 있었는데 그걸 발틱 해운 동맹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빈번하게 컨테이너선 같은 건 없었겠죠. 빈번하게 배를 용선하고 용선 계약을 맺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쪽 발틱 해운 동맹에서 어떤 일정한 형식의 용선 계약서를 썼는데 그게 바로 젠콘 CP라고 하는 거예요. 젠콘 CP. 그쪽 발틱 해운 동맹에서 썼던 젠콘 CP의 형식을 현대까지도 준용을 해서 이런 부정기선 서비스를 이용해서 운항을 할 때 용선 계약서의 표준으로 삼아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류와 관련된 거는 이 정도로 마치고 원래 오늘 해야 되는 그 강의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비용에 대한 거죠. 비용. 그래서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비용은 교수님이 항공과 해상이 있는데 해상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할게요. 해상을 이해하면 항공은 그냥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운송 비용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일단은 운송 비용은 여러분 뭐에 영향을 먼저 받을까요? 우선 인코텀즈의 영향을 받겠죠. 그죠? 자기가 화물을 인도하는 그 구간, 운송 비용이 이렇게 전가되는, 이전되는 그 구간이 인코텀즈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CFR인 경우, CIF인 경우, DDP인 경우에 운송 비용이 달라지겠죠. 어쨌든 수출지에서 수입지까지 해상 운송을 했을 때의 기준으로 운송 비용 항목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비용에 대한 것은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항목 위주로 이해를 하는 것에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상 비용을 한번 봅시다. 우선 해상 비용으로 수출 화주가 운송 견적을 뽑아달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항목이 있냐면 여러분 OF라는 게 있어요. OF. 오션 프레이트. 오션 프레이트. 우리말로는 해상 운임 정도 되겠네. 해상 운임. 그쵸, 해상 운임. 근데 오션 프레이트 항목에 항상 이렇게 별책부록으로 딸려가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바프라는 거하고 카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션 프레이트에 OF 얼마에 바프 얼마, 카프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프는 벙커, 어드저스트먼트, 팩터. 얘는 커런시, 어드저스트먼트, 팩터. 자,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한 대에 얼마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부산에서 프랑스 르아브르항까지 20피트 컨테이너 하나 150불, 뭐 180불 이렇게 단가가 나오면 그게 OF라고 하는 거고 OF 150에 바프 30, 카프 50 이렇게 붙는 거예요. OF 150불에 바프 30, 카프 30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210불이 드는 거죠. 운임은. 그럼 이 바프의 의미는 뭐냐면 유가 조정분이에요. 유가 조정분. 밑에 이거는 카프는 환율. 그죠? 통화 조정분 환율. 그러니까 국제적인 물류를 하다 보면 국제 물류를 하다 보면은 어떤 변동성 리스크에 노출이 되냐면 환율하고 유가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유가 비용. 유가하고 환율은 어때요, 여러분? 계속 변동하는 거죠, 매일. 그게 만약에 선사에서 OF를 고정해서 운영했는데 자기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변동성으로 인해서 유류와 환율이 이렇게 리스크에 놓이게 됐다. 그러면은 운송사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크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드저스트먼트 할 수 있는 항목을 두는 거예요. 융통성 있는 항목을. 그게 바로 바퍼 카프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운송 견적을 뽑을 때 해상 운임 얼마예요? 이렇게 묻게 되면 예, OF 얼마에 카바프 얼마씩이에요. 이렇게 보통 답변을 하죠. 만약에 바프 카프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OF 얼마에 올인 가격입니다. OF 얼마에 올인. 그렇죠? 도박할 때 올인하는 거죠. 그렇죠? 올인 가격입니다. 그러면은 바프 카프 없고 그냥 한꺼번에 뭉쳐서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비용이 발생하냐면 여러분 THC라는 게 있어요. THC. 이거는 터미널 핸들링 차지. 터미널 핸들링 차지. 컨테이너 화물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선박에 실리기 위해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항구로 가죠. 항구에 FC를 화물이면 어디요? CY로 갔네요. CY. 그 CY 자체를 부드라고도 하고 CY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한다 했어요, 여러분? 그쵸? 컨테이너 터미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두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한 요금이 THC예요. 거기서 보관 시설인 CY도 사용하고 거기에 있는 뭐 그죠? 하역 장비, 크레인 같은 것도 사용하고 그런 비용이 모두 터미널 핸들링 차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와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와페이지. 자, 와프. 여러분 부두를 나타내는 용어가 와프라고 있어요. 와프. 이게 부두죠. 같은 말로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와프하고 뭐 퀘이도 있고 그죠? 피어 이런 말 뭐 부두를 나타내는데 우리 물류에서는 이제 보통 화물 부두를 보통 와프라고 하고 와페이지 하면은 이거는 부두 사용료가 돼요, 여러분. 부두 사용.
교수님 그러면 THC하고 와페이지는 같은 거 아닙니까? 아까 CY인 부두를 사용하는 게 터미널 핸들링 차지라고 했는데 이 와페이지도 그럼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항목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이거는 그죠? 터미널 핸들링 차지는 항만을 운영하는 그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 운영사에 내는 비용이고 와페이지는 뭐냐면 여러분 요거는 항만 자체를 누가 만들어요? 국가에서 만들죠. 부산 항만공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내는 세금이 비슷한 거예요. 세금. 굉장히 작죠. 금액이. 세금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용 항목이 뭐가 있냐면 이거 LCL 화물인 경우에는 여러분 CFS 차지가 있죠. CFS 차지. 교수님이 CFS 차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LCL 화물이 하나의 컨테이너화 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콘솔리데이션, 혼재 작업한다고 그러죠. 혼재 작업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LCL 화물인 경우에는 혼재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eal 차지라는 게 있는데 seal 차지. 이 seal 차지는 뭐냐면 FCL 화물일 때만 발생해요, 여러분. FCL. 자, LCL 화물은 CFS에서 포장해서 그죠 마무리를 하고 FCL 화물은 어때요, 여러분? 화주가 수출 화주가 자기 이 기업의 빈 컨테이너가 도착하면 자기가 이렇게 적입 작업을 하고 문을 닫고서 봉인 작업을 하죠. 문을 닫고 봉인 작업하는 거를 실링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실링. 이거는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그게 뜯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화물이 도난당했거나 파손된 거죠. 이 실링을 하는 요것도 비용을 받게 돼요. 그 실, 납봉인하고 그 실 차지를 부과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비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수출 통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출 통관료가 들어가겠죠. 커스텀스 클리어런스, 커스텀스 클리어런스 피라는 게 붙어요. 이게 통관 수수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교수님이 좀 전까지 설명한 게 선화증권이죠. 선화증권도 발행을 해주면 돈을 받아요. 그냥 해주는 게 하나도 없죠, 물류는. 선화증권에 대한 그런 어떤 서류 발급비를 다큐멘테이션 피라고 해요. 다큐멘테이션 피, 서류 발급비, 그렇죠.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빠졌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자, 해상 수출을 하려면 여러분 수출지에서 자기가 있는 곳이 예를 들어서 내륙의 모 도시다. 그러면 수출지에 어디로 제일 먼저 이동할까, 여러분? 수출을 하려면, 해상 수출을 하려면 항구로 이동하게 되지. 그죠? 우리나라 같으면 부산항까지 이동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이동하는 거는 육상 운송료가 들어가죠. 내륙 운송료. 내륙 운송료가 있죠. 내륙. FCL 화물이면 여러분 컨테이너 트레일러, 트랙터 비용이 되고, LCL 화물이면은 일반 카고 차량, 그죠? 일반 적재함이 있는 카고 차량에 실려서 CFS까지 가는 그 비용, 그죠? 내륙 운송료라고 하고, 우리 국제 물류에서는 이거를 인랜드 홀리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랜드 홀리지 또는 수입지 입장에서는 최종 도착지까지 수입지 현지에서의 내륙 운송이니까 딜리버리 차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또는 트러킹 차지 이렇게도 얘기해요. 트러킹 차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비용이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떤 비용이 또 있냐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리가 비용 중에 하나인 듀티 앤 텍스, 그죠? 수입지에서 발생하겠지. 수입지에서 수입 통관할 때, 그렇죠?
수입 통관할 때 발생하는데 여기다 쓸까요, 여러분? 우리말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줄여서 관부가세 이렇게 되죠. 이렇게 발생하죠. 그렇죠? 통관할 때 세금이 붙는 거죠. 수입 통관할 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항목들이 구성이 되고 뭐 CIF인 경우에 뭐가 또 추가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CIF는 인슈어런스, 그죠? 보험비, 그죠? CIF인 경우에는 보험 가입비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해상 운송 수출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항목들이 구성이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수출지에서 THC 발생했죠, 여러분. 그렇죠? 그럼 수입지 항구에 도착하면 거기서도 발생을 할까 안 할까? 발생하죠. 그쪽 항구도 사용해야 되니까. 또 뭐가 발생할까요, 여러분? 수입지에서도 그죠? 이 CFS 차지, 그러니까 이 거꾸로 이제는 화물 해체 비용, 보통 창고료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수입지에서도 뭐가 발생할까요, 여러분? 다큐멘테이션비 발생하죠. 수출지에서는 뭐에 대한 거예요, 이게? 서류 발급인데 어떤 서류? 선화증권에 대한 명목으로 이게 청구가 되는 경우가 많고, 수입지에서는 어떤 서류일까요, 여러분? 선화증권과 맞바꾸어서 발행해주는 딜리버리 오더, 그죠? 인도지서 발행비 항목으로 다큐멘테이션 차지가 발생하고, 수입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출 통관 수수료가 발생했듯이 수입 통관 수수료가 발생하고 거기에 더해서 관세와 부가세가 더 부과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 항목은 구성이 되더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은 여러분들. 더 많은 항목, 그 다음에 나라별로, 화물별로 더 항목이 추가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은 뭐 그죠, 실무에서도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요 정도 선에서 요런 형식으로 화물 운임이 부과되는구나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요. 오늘 비용 항목에 대해서 잘 했고 다음 주에는 다음 시간에는 무게와 부피 산정하는 화물의 어떤 운임 부과의 대상이 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요.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